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7월 10일 6.11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은 지 꼭 한 달이 됐죠. 한 달 전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 당대표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도 다 다르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선거권의 혼술에서는 지금 오늘 정가 뒷담화 시간이죠. 국회 주변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보좌진들 또 정치부 기자들 시사평론가들이 내리는 그 평가, 그리고 다른 평가보다도 뭐 평가할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하철을 타고 뭐 당대표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뭐 따릉이 타고 다니는 것, 또 뭐 경찰청장 만나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은 다 놔두고 그런 평가들은 호불호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선거권의 혼술에 집중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정당의 대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표 선수를 잘 뽑는 거죠. 내년 3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 이 대표 선수를 잘 뽑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지금 보수 야당의 당대표는 그렇죠. 선거에서 계속 오연패를 했다가 간신히 지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바람에 다시 활기를 되찾아서 정권 교체, 이런 열망이 상당히 높고, 또 특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 선수를 잘 내세워야죠. 그러면은 그 역할을 지금 당 대표가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먼저 평가를 해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모자란 점이 많았다. 왜냐? 한 달 동안 진전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그 이준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홍준표의 복당, 그리고 안철수와의 합당, 그리고 윤석열의 입당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복당이야 당연한 수순으로 홍준표가 복당을 했고, 나머지 두 가지 전혀 진전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특히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서로 딴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안철수가 독자 출마를 하든지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권 창출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의 복당 문제도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꼬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정치 선언을 하면은 바로 입당을 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한 열흘 전에 정치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준석과 윤석열의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당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 높은 평가를 할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일종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 역할, 제가 말씀드린 대선 후보 경선 관리,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는 것이라는가.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를 하라고 당대표를 시켰는데 마치 본인이 낙점을 하는 것처럼, 대선 후보는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은행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36살짜리 영선 당대표,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했지만 특히 본인의 본연의 임무, 이번 당대표로서의 할 바,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단독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전횡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과거에 뭐 제왕적 총재 이런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당대표 대선 주자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단독 플레이를 하는, 최고위원들과도 협의를 잘 하지 않는, 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협의를 하는지, 본인이 멘토라고 이야기했던 김종인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의 아니죠. 어쩌면 상의가 아니고 일종의 그 지침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인턴 생활을 했던 유승민, 또 김무성, 이쪽의 이 많은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 아닌가. 당의 공식 그 기구보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권 주자,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겁니다. 대권 주자의 권한을 당대표가 침범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개인의 결함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간략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독 플레이, 전행. 첫 번째 당직자 인선을 하면서 최고위원들과 충돌을 했죠. 사무총장 또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하는데 최고위원들과 협의가 없었다. 자,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최고위원들과 어떤 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6일 날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일종의 번개 회동을 했죠. 윤석열이 대전에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크크한데 맥주나 한잔 하자. 그래서 둘이 1시간 동안 말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윤석열은 정치 이야기만 이준석은 정치 이야기만 했다고 그러고 윤석열은 정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최고위원들과 그것을 공유를 했다. 당의 지도부 또 중진들과 공유를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을 영입하라고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긴 권영세 위원장과도 과연 이 윤석열과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로 막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느냐. 또 최재형도 마찬가지고 김동연도 마찬가지고 안철수와의 복당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해동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본인이 계속 정치 평론을 많이 하고 언론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 인터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 윤석열과 해동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자 그런 모습들이 이 단독 플레이고 좀 독단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14명 정도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있는데 대선에 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1차 컷오프하고 2차 컷오프하고 마지막 경선에 한 4명 좀 보내겠다 본경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과연 당내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이냐. 자, 이 문제도 당 경선관리위원회도 있는데 당 경선관리위원회 이 서병수 위원장과도 서로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도 수기 과정이 있었는지. 자,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또 토론 배틀, 대변인을 뽑는 토론 배틀을 강행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흥행은 봤다고 하지만은 토론 배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당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4명을 뽑아놨는데 6개월 동안 뭘 한다는데 아직은 지금 뭘 할지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실험을 막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를 시키겠다. 경선 후보에까지 확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14명이 같이 하는 1차 경선, 2차 경선 컷오프 해서 본경선까지 가는데 여기에 윤석열도 최재형도 다 들어와서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30%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1%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갖는 후보와 서로 토론 배틀을 막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컷오프 안 되면 또 올라가고 컷오프 안 되면 올라가고 이 과정을 거치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려하는 그 당내의 시각을 반영을 하고 이런 경선 룰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것 이겁니다. 대권 주자 권한을 침범하는 것. 자, 본인은 이 경선을 관리를 하면은 대표 선수를 뽑으면은 본인은 일종의 주심 역할 아니면 조연 정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권 주자들이 주연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본인은 축구로 말하면은 어시스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을 패스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이 마치 주연처럼 행동을 하고 또 골키터, 본인이 스트라이커처럼 직접 골을 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권 주자들이 이 입지가 좁아지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본인이 마치 대권 주자 공약처럼 당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통일부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일부 폐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지금 봐라 저렇게 반통일 세력 아니냐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내에서조차 권영세 중진이죠. 사선 중진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위원장조차도 아니 좀 통일부는 지금 상황에서 존치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좀 은행에 이준석 대표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계속 통일부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통일부가 운영하는 유튜브도 재미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정말 무슨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부 폐지를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영 씨 말대로 정말 그 언행을 신중히 기해야 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인데, 자, 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하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논란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 후보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대표가 같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전에도 유승민이 경제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니, 앞으로는 이 윤석열이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대신 경제가 중요해질 수가 있다. 경제대통령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러니 유승민과 또 케미를 맞추는 그런 제가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도 본인이 멘토, 과거에 본인의 스승이었던, 정치적 스승이었던 유승민에게 맞춰주는 이런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대권 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이렇게 되면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당론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당론처럼 되니 이 여당에서는 공격할 소재가 아주 좋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표가 대권 주자들을 본인이 다 이렇게 어떤 그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니 당권을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권을 지금 본인이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대권 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 풀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당권을 본인 것처럼, 개인 것처럼 이렇게 사유화해서 당 대선 주자들 뭐 이런 공약해, 뭐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준석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이런 말을 했죠. 상당히 이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준석이 말한 것, 대권에 야심이 있다면은 윤석열에게 김종인에게 매달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훌륭한 자장이다. 그 자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 개표 방송에서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이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의 멘토입니다. 이준석의 멘토가 김종인이죠. 김종인 말을, 내 멘토 김종인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매달려라. 그리고 나중에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 개표 방송에서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이다. 자, 이것을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후보 옆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준석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 물론 몇 사람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지만은 김종인은 공동 이런 거 안 합니다. 본인이 과거에도 뭐 총괄 이런 걸 막 요구를 하죠. 관리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시키겠다 이거면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누가 정해지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대선 후보가 본인의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하고 삼고초려를 하고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대표가 자,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이야, 누가 돼도 거기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달려야 돼. 그런데 대표가 그러면 후보를 패싱하고 선대위원장을 먼저 내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은 김종인이 3월 달부터 계속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별의 순간이 어쩌고, 뭐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내가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볼 수도 있겠다. 내가 만나서 대통령 가면서 쓱 보고 되면은 도와주겠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은 계속 외면을 했죠. 그 상황인데 이준석이 당대표는 그 선대위원장은 김종인이야.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윤석열이 대권 주자가 돼도 김종인이 다 통제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유화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마치 주연인 것처럼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또 최재형도 몸풀기 시작했는데 지금 불친창이 끝나고 곧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할 텐데, 여전히 두 사람 아직 뭐 최재형은 정치 선언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인데 7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경선 버스는 8월 달에 출발한다. 계속 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떠난다, 이거죠. 자, 후보별로 유력한 후보라면은 잠재적인 후보, 또
소중한 자산이라면은, 범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은 그 사람들의 개인 일정에 맞춰주는 게 맞죠. 무조건 우리는 우리 안에, 원래 국민의힘 안에 있던 사람들 타고 있으니, 유승민을 비롯해서 원희룡, 홍준표 타고 있으니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해서는 단일 후보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계속 경선버스는 8월에 출발한다. 이 타령을 하는 것이 결국은 당 안에 있던, 가령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든 또 하태경이든 이 사람들은 과거에 탄핵파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해서,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탄핵에 찬성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복당파, 이른바 탄핵파, 복당파가 자기 대권 구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근거를 이준석이 지금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권영세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만나본 뒤에 아마 한 9월쯤까지 시간이 있어, 9월쯤에 입당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세에게 원래 이 책임을 맡긴 게 이준석이죠. 외부 영입하라고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권영세가 맡아서, 권영세가 9월까지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이준석은 9월 간다고 그 사람이 변하나? 8월에 안 되는 게 9월에 되나? 이렇게 비아냥 그리고 조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개인의 결함들, 이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약점들도 드러나고 본인의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죠. 병역 논란도 한번 일어났었고, 본인의 여동생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 여동생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 생전에 어떤 정신과 치료를 해서 그 내용을 자기 오빠인 이준석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준석이 그것을 방송에서 이재명 형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내 동생이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 환자의 정보를 유출한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의 허물이니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하겠죠. 크게 자기 대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이 미숙함,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멘토인 김종인의 속도 지금 제대로 못 읽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에게 김종인에 매달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김종인은 그거는 이준석 개인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고, 또 이 8월에 버스 출발한다, 이준석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종인의 코치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무슨 소리야? 11월에 이렇게 가면은 윤석열이 밖에서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11월에 단일화할 수도 있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이 노련한 김종인에게 휘둘리면서 본인의 줏대도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입당은 윤석열이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또 김종인을 이야기하니, 자, 김종인 곁에 가서 매달려라 이렇게 하는데도 김종인은 나는 그거 관심 없어, 윤석열 관심 없어, 이렇게 퉁퉁 치니 이준석이 상당히 우습게 되는, 상당히 우습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당선된 지 이준석 체제 한 달. 자,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준석을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것이 이준석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대변인 토론 배틀도 하고, 본인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폴더 인사하고 좀 꼰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준석 효과 아닙니다. 이준석 효과 아니고, 정권의 실정이 극에 달했고, 또 4월 7일 날 오세훈, 박형준이 압승을 거뒀고, 그 여파가 계속 이어져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마다 오락가락하지만 갤럽, 어쨌든 가장 정통이 있다는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에서 지난 금요일에 4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조성된 뒤에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섰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이것을 가지고 이준석 효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갤럽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에 놓은 것이
그 32% 대 31%입니다. 국민의힘 32, 민주당 31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나온 것이냐, 유일하게 이제 오차범위에서 앞서기로 했는데, 갤럽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첫째 주, 이준석 그때 전혀 상관없을 때죠. 뭐 그때는 뭐 이준석 존재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22대 35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열세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3월 넷째 주 가면은, 자, 4월 7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3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한 열흘 좀 전에, 한 보름 전에, 그때 보면은 29대 32가 나옵니다. 거의 근접했죠. 그러니 이때는 이준석이 존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29대 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컨벤션 효과, 흥행이 일어났죠. 이 경선,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경선 흥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29대 30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4월 셋째 주 가면은, 4월 셋째 주면 그때도 이준석은 없을 때입니다. 존재가 없을 때죠. 그때는 이 4월 셋째 주면은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고 나서 막 인기가 올라갈 때죠. 그때 벌써 30대 31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이것이 32대 31이 됐다고 이준석 효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재보선 효과죠. 재보선 효과. 그래서 이준석 효과라기보다는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압승 이후의 기류변화다. 제가 이것은 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지난 주말에 글로벌 리서치라는 데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갤럽에서는 반대지만은 민주당이 32.2, 국민의힘이 29.2%입니다. 그런데 남성만의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34.1%, 민주당이 31.5%, 남성은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그런데 여성을 보면 여성 지지율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남성 지지율은 34.1대 31.5로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여성 지지율은 거의 10%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국민의힘 24.5, 민주당 33.0, 거의 여성 지지율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있었죠.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젠더 갈등,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공약들, 본인이 뭐 공약 내세울 입장도 아닌데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향을 미쳤고, 그 전부터 이 젠더 갈등을 유발을 했다. 그래서 뭐 여성 가산점제 폐지, 또 여성에게 장관을 할당하는 문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조사에서 18세부터 29세의 여성, 그러니까 20대 여성, 이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 사이에 27.6%인데 20대 여성, 국민의힘 지지율이 단 1%가 나왔습니다. 1%. 자, 물론 여기서 여성 표본수가, 이 연령대의 여성 표본수가 57명에 불과해서 그것이 대표성이 있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뭐 다른 조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갤럽에서 조사할 때 뭐 20대 지지율, 뭐 30대 지지율 할 때 다 100명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오차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지만은 이 추세를 읽을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 1%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게 당대표 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당대표 리스크가 아닌지, 이것이 나중에 실제 투표로 갔을 때, 대통령 선거 투표로 갔을 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나중에 후보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당대표는 막 본인의 소신인지 막 떠드는데 나중에 그 부담은 대선 후보가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장 월요일부터 대선 D-240일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선 가도가 막 질주를 서로 막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지금 장애주자들은, 국민의 그 범야권의 장애주자들은 박혀 있죠. 윤석열도 박혀 있고, 최재형, 김동연 박혀 있고, 안철수도 다 박혀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것을 여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하다가는 나중에 딴 살림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윤석열이 그것을 포기하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들은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 막 후보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들이 있고, 뭐 여성 그 유권자 문제도 그렇고, 또 이 1차, 2차 컷오프를 한다. 여기에 또 가서 그럼 윤석열 같은 경우에 1대 13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해서 1대 8로 막 싸우면서 엄청 동네북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윤석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섣불리 들어가지가 않겠죠. 이것을 잘 조율을 해서 입당을 시키고 서로 합류를 시키는 것이 당대표의 몫인데 지금 그런 역량이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공직 후보자를 배틀 토론으로 또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과연 그것이 지금 대변인 뽑아놓은 4사람이 일회성 그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데 그것들을 또 실험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어쨌든 상당히 불안하다. 그리고 과연 본인이 대표 선수를 공정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대표 선수를 뽑을 역량이 있는지 그것이 의심되는 한 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총평을 다시 들으면은 조연 어시스트에 머물러야 할 당대표가 주연 골캐터를 하려고 당권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